오늘은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과연 미국의 달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왜 기축통화국이 되지는 못해서 미국 달러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몸살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 원인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통화 정책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기본으로 한 화폐 발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채 발행이나 유통시장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미국이나 선진국 같이 국채, 자기 나라의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화폐 발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화가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담세 능력을 기본으로 하는 조세 기반 화폐 제도가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채를 대신해서 뭘 하고 있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특별 채무 정서인 통화안정증권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통화안정증권이란 건 뭐냐면 한국은행이 자체 신용으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OECD 평균보다 국가 채무, 국가 부채가 퍼센트가 되게 낮다라는 얘기가 계속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실제로 통화안정증권이 외국의 선진국의 국가 부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한도는 한국은행에 있는 그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사항입니다. 이 결정사항은 통화량에 연계해서 한도가 이 통화안전증권의 발행량이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 통화량에 한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 통화안전증권을 발행하는 것도 액수에 제한 없이 무제한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찍어내지는 않죠. 네. 미국 같은 경우에 대표적 예를 들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 왔듯이 미국은 국채를 발행할 때 국채 발행에 대한 한도를 의회에서 이제 제한을 하죠.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거를 이제 패드해서 달러를 찍어내는데,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국채를 통한 통화 관리 수단을 하는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가 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는데 전혀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걸 가지고 화폐를 찍어내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준으로 우리나라 원화를 찍어내고 있는지 한번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표를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이 표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의 대차대조표하고 미국 패드의 대차대조표가 달라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의 자산에 보면 외국 정부채, 이게 이제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국가의 국채, 일본의 국채, 외국 정부채가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합니다. 자산 항목에. 요걸 기본으로 우리는 화폐를 찍어낸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국채가 이 비중을 차지하죠. 자세한 설명을 다시 보면 우리나라 한국은행,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부채 내역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뭐 선진국, 그냥 미국이라 그럴게요. 미국의 연준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부채 항목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통화안정증권입니다. 통화안정증권입니다. 요게 미국 같으면 이게 국채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통화안정증권을 가지고 화폐량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그 통화안정증권이 중심이 돼서 통화량을 조정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잖아요. 우리가 수출을 해서 흑자가 예를 들어서 100억 불이 나온다. 100억 불이 생겼다. 그러면 한국에 거기 돈이 이제 100억 불이 들어왔을 때 그 100억 불을 원화로 바꿔서 유통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역 흑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나라에는 달러가 많이 들어오고, 그 달러를 기업들이 벌어 들어오면 몽땅 그걸 원화로 바꾸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을 원화로 바꿔서 국내 기업의 활동에 쓰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돈을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담보로 돈을 이제 발행을,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돈을 찍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가 발행이 되는데, 그러면 무역 흑자가 많이 나면 국내 화폐 유통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화폐 유통량이 늘어나면 그 유통량을 그대로 두면 국내 부동산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다시 한국은행에서 그 원화를 회수하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유지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발행되는 것이 통화안정증권이기 때문에 이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액수는 경상수지 흑자하고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흑자가 많이 되면, 무역에서 돈을 많이 벌게, 달러를 많이 벌게 되면 원화가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되고, 그 발행되는 것을 시중에 인플레이션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을 발행을 해서 국내에 유통되는 화폐량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 통화안정증권은 한 달짜리부터 시작해서 2년짜리까지 여러 가지 한 10가지 정도가 증권이 발행되고 있는데, 2년짜리 같은 경우에는 꽤 정책 효과가 2년 정도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 통화안정증권 2년짜리를 가지고 정책이 꽤 길게 지속된다, 환율이 꽤 이런 식으로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원화를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고, 그걸 한국에서 받아들인 달러는 어디에 가냐? 안정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주로 미국 국채를 사게 됩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500불 되는 그 돈의 상당 부분은 전부 다 달러로 표기되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를 사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대조표의 자산 총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자산 총계가 거의 한 600조 가까이 되는 자산 총계가 있는데, 그중에 400조 넘게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 항목에서 미국 국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이유도 이러합니다. 이걸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전체 총자산 595조 중에서 406조, 전체 한 70% 가까이가 외국 정부채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죠. 만약에 패드 같으면 이 항목에 뭐가 들어와 있겠어요? 재무부 국채가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자체 국민의 조세 부담 능력, 조세 징수권을 담보로 재무부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그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찍었는데, 우리는 미국 정부채를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외환보유고를 기본으로 해서 원화를 발행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를 띠고 있다는 게 이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채는 29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총자산의 5%가 안 되는 거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부채는 현금 찍어내면, 이건 나중에 현금이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줘야 되니까 부채입니다. 은행의 예금고도 다 부채로 잡힙니다. 그다음 통화안정증권도 들어오면 한국은행에서 그에 상응하는 돈을 줘야 되죠. 그게 140조입니다. 오타가 났다. 140조. 그 다음에 화폐가 167조입니다. 이건 오타예요. 현금통이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한국은행에 맡긴 지불준비금이 이제 152조.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부채가 570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산 총계를 기본으로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그 화폐가 시중에 나가서 어제 말씀드렸던 지불준비금 0.7%를 빼고, 여기 그러니까 곱하기 0.7분의 100 하면 그게 M1 유통량이 나오죠. 통화량의 M1이 나오게 됩니다. 그 통화량이 다시 2차적으로 통화가 되면서 M2가 되면서 그게 총 통화량이 됩니다. 그게 시중에 굴러다니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화폐 발행을 할 때 우리나라 국채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원화가 찍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러의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목적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달러를 갖고 들어왔을 때 그 달러를 국내 외환보유고로 유치하는 순간 그에 상응하는 원화의 보는 통화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원화를 시중의 유동성으로 회수하기 위해서 그 회수한 돈을 불태화, 스테릴라이제이션 폴리시라는 겁니다. 불태화를 시켜서 유통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이 발행이 되면
우리나라 원화가 유통이 줄어드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출 주도형의 경제 체제 시스템을 갖추고 난 다음에는 환율을 적정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굉장히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원화 가치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힘이 세지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 수출이 힘들어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1불 1,000원이라고 가정하면 10불어치 물건 팔면 10,000원을 벌었는데 만일 1불이 50원으로 500원으로 줄게 되면 10불 팔아봐야 5,000원밖에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너무 우리나라가 너무 고평가돼도 기업이 힘들고 그다음에 환율이 너무 저평가가 돼서 뭐 1대 2,000이 된다 그러면 또 국내 물가가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해야 될 게 뭐냐면 환율을 잘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 유지 목표치를 유지 못하면 기업이 망가지든 가게가 망가지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고환율이 되면 1대 1,400, 1,500 되면 그냥 물가가 오르잖아요. 우리가 밀가루를 사와야 되는데 옛날에 1불어치 사오면 1,200원 줬는데 이제 1,400원을 줘야 1불어치 밀가루를 갖고 와서 우리가 먹을 수 있잖아요. 기름도 매한가지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10불어치 기름을 사왔을 때 12,000원을 내면 되는데 지금 14,000원, 15,000원 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 폭이 변동폭이 되게 넓어지죠. 그러니까 무조건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이 잘 돼갖고 괜찮다. 이건 단순 논리죠. 우리는 원료 자재를 갖고 들어와서 가공해서 수출을 하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폭이 가급적이면 안정된 범위 안에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환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통화안정증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그 외환보유고만큼 원화가 국내에 돌아다니고 있다. 미국의 국채 시스템, 조세 담세를 담보로 해서 달러를 찍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 맞춰서 원화가 유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조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총 자산만큼 총 부채가 생기거든요. 이거 되게 맞아요. 이걸 맞춰놓고 그 범위 내에서 이게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는 외채를 바탕으로 외국 정부의 채권,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를 바탕으로 우리 원화가 유통될 만큼 찍힌다는 거예요. 현금 통계든 지불준비금이든 요 범위 내에서 돈이 찍혀나가고 요 돈이 총통화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는 많아지면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해서 현금을 빼오고 은행에서 갖고 오고 그다음에 국내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통화안정 발행했던 걸 다시 되사야 되겠죠. 그러면 돈을 풀 수가 있죠. 아직까지 뭐 그런 일은 거의 없었지만, 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전까지는 우리가 고정환율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불 얼마라고 정부에서 고시한 그 가격으로 원화가 거래가 됐고 그 고시 가격보다 실제로 더 이제 원화가 낮으니까 암달러 시장이 있어가지고 남대문 가면 예를 들어 내가 100불을 갖고 와서 은행에다 집어넣으면 100불에 뭐 10만 원을 줬는데 암달러 상금은 11만 원 주잖아요. 암달러 시세가 더 높았죠. 지금은 암달러 상이 없어진 이유가 별 차이가 없으니까 암달러 해봐야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때 고정환율제를 포기하고 환율이 이제 그 외환 시장에 완전히 노출됐는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랑 스와핑을 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달러 스와핑의 기본 조건은 24시간 외환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 외환 거래에 어떤 규제도 없어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규제가 있습니다. 이 불태화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례로 순서를 설명을 드리면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그 달러를 원화로 바꿔줘야 되니까 당연히 우리 국내 본원 통화가 증가가 되죠. 아까 얘기했죠. 외환 보유고만큼 우리가 원화가 나가야 된다고. 원화가 나가게 되면 이제 본원 통화가 늘어나니까 본원 통화가 늘어나면 그게 따라서 파생되는 M1 협의의 통화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돈이 흔해지니까 금리는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죠. 전형적인 인플레이션입니다. 부동산도 올라가고. 그러면 이 폭이 너무 크면 한국은행에서 생각했던 원래 목표치와 다르게 변동폭이 너무 커지면 경제에 충격을 주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통화 증가분을 회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통화안정증권을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중에 나가는 거는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이 나가고 돈은 한국은행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공개시장에서 통화안정증권을 팔아서 통화량을 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0억을 예금했을 때 대출할 수 있는 게 지금은 7억 빼고 7%의 지급 준비율을 빼고 93억을 대출할 수 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뭐 15%를 올려버린다. 그럼 대출할 수 있는 돈이 확 줄죠. 그렇게 해서 유통량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대개는 통화안정증권을 통해서 합니다. 지급 준비를 올리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잘 안 사용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태화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환만큼 우리나라가 원화가 늘어나서 경제에 충격을 주는 걸 막는, 그러니까 달러가 들어오든 뭐 유로가 들어오든 그게 너무 우리 국내 경기에 영향을 주지 않게 스테릴라이제이션, 소독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정책을 불태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네. 반대로 환율이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그 외환을 사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대 1,000원 하던 게 1대 500이 되면 돈이 이제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을 매입하게 되면 이제 국내 통화량이 증가가 되죠. 뭐 이런 일도 거의 없습니다. 네,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외환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을 벌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런 공개 시장에서 달러를 사고 팔고, 그 다음에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고 거둬들이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통화를 회수하고 공급하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미국의 FOMC처럼 공개 시장을 운영을 합니다. 이게 외환 자유화가 되면 정부에서 환율을 고시하는 게 아니라 외환 그 시장에서 그것을 오르내릴 수 있게끔 우리나라 환율이 여기에 어느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시장에 개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작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게 이제 그 IMF의 권고 사항이고 미국의 압력 사항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장에 개입하는 걸 허용이 되나 매니퓰레이션, 조작해서 그냥 색깔을 바꾸는 건 곤란하다. 약간의 변동폭을 조절하는 데까지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그 국채, 우리나라의 국채를 팔거나 아니면 그 통화안정증권을 팔거나 해서 통화 정책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원화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이 조절할 때 기준이 뭐냐면 은행 간 거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과 B라는 은행에서 서로 이제 재정 상황이 좀 다르죠. A는 돈이 예금이 많은데 대출이 적고 B는 대출이 많고 예금이 좀 적다. 그러면 B는 A 은행에서 돈을 꺼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은행 간 거래라고 합니다. 은행 간 거래에서 아주 초단기로 거래하는 것을 콜금리라 그래요. 이 콜금리가 은행 간끼리 거래하는 콜금리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고시한 기준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기준금리에 벗어나지 마라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안정증권과 국채를 사고 팔아서 그 금리가 그 안에서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개입을 할 수 있지만 지시하고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공개시장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은행 간 거래에서도 은행 간 거래가 안정되게, 금융시장이 안정되도록 유동성을 늘려주거나 통화량을 늘려주거나 통화량을 거둬들이는 그런 거를 미세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시장을 운영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증권 매매를 하는 게 국채입니다. 국채나 공공채를 매매하는 방법. 그다음에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고유의 기능입니다.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거나 사들이거나. 그다음에 요즘 새로 도입한 게 통화안정 계정 예수금이라고 하는 은행에서 돈을 한국은행에다 예금하는, 그러니까 은행과 한국은행이 서로 예금하는 관계,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공개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하고 있는 게 증권 매매죠. 국공채 매매입니다. 한국은행이 이제 금융시장에서 공개된 시장에서 국공채를 사게 되면 통화는 늘어나죠. 한국은 발권력이 있으니까 자기가 돈을 찍어서 은행에다 돈을 주고 보는 통화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갖고 있는 보유증권을 팔아도 또 유동성이 환수가 되죠. 왜냐하면 갖고 있는 증권을 내다 팔고 시중에 있는 돈을 갖고 들어오니까 시중의 돈은 줄죠. 이런 식으로 유통량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매매되는 증권의 종류는 보면 제일 흔한 게 국채, 그다음에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그다음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기타 유가증권, 여기에는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통화안정증권도 포함됩니다. 요 세 가지를 갖고
공개 시장에 이제 한국은행이 개입을 하죠. 그런데 2008년 리만브러스 사건 때 이제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휘청했죠. 그때 우리가 했던 양적 완화가 뭐냐면 은행이라든지 은행채라든지 토지공사, 주택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채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한 사채, 그다음에 주택을 저당했던 저당 채권, 미국으로 치면 모기지론 채권입니다. 요게 전부 다. 요런 거를 한국은행이 사들여서 유동성을 공급했죠. 우리나라에서 했던 양적 완화가 2008년에 요런 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넘어가고 난 다음에 다 회수해버렸어요. 사들였다가 다 다시 판매를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통화량이 조정되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다시 다 환수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이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증권 매매를 통해서 시장 운영에 개입을 하죠.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거는 여기 통화안정증권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통화안정개정예수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요 세 가지인데 우리나라는 이게 빨간색이 이게 통화안정증권입니다. 우리가 무역흑자가 이제 IMF 끝나고 98년부터 무역흑자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이 무역흑자로 들어온 달러를 흡수하기 위해서, 달러로 인한 화폐 발행량을 흡수하기 위해서 통화안정증권 발행량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면 180조,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거의 200조 가까운 통화안정증권이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달러가 들어오니까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통화안정증권에도 금리가 한 2, 3%씩 유동성이 있지만 금리가 나가니까 우리나라 물가를 올리지 않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상당히 많은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 이런 통화안정증권을 누가 많이 사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 외국의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가져가죠. 여기 이제 노란 선이 이제 국채 발행이고요. 세 번째가 통화안정 개수, 통화안정 개정 예수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미미하고 우리나라의 통화량 조정은 뭐가 다 한다? 네, 통화안정 증권 가지고 통화량 조정을 거의 다 하고 있다. 그거는 여기 있다. 여기를 보시면 알죠. 네. 통화안정 증권이 가장 큰 몫으로 부채를 차지하고 있다. 현금은 뭐 어느 나라든지 현금 발행하면 다 그게 부채로 잡힙니다. 150조 정도, 160조 정도 되고 우리나라는 오타예요. 이거는 은행에 지불 준비한 거면 돌려줘야 되니까 150조. 그래서 우리는 통화량을 통화안정 증권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봐도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을 매매하는데, 국채를 매매하는데 매매하는 방법이 단순 매매.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거 딱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거는 뭐냐면 유동성이 고정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증권을 매매해버리면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바로 줍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제라는 거는 계란 다루듯이 살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국채를 바로 단순 매매를 하게 되면 유동성이 탁탁 이렇게 부드럽지 않게 때리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굉장히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게 RP라고 리펄스에서 그러면 환매를 하는 조건부 매매입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권을 다시 팔고 사고 이게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RP는 종금사라든지 증권회사에서 매매가 되고 있죠. 요즘엔 이걸 갖고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엔 거기다가 한국은행이 법 개정이 돼갖고 한국은행 자체도 이 국채를 대차를 빌려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중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좀 부드럽게 미세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좀 유두리가 생겼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금융시장이 이런 식으로 너무 딱딱해요. 외국에 비하면, 선진국에 비하면 금융기법이 되게 단순하고 그다음에 아주 기계적이고 딱딱하고, 그러니까 변화나 어떤 유연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국채 발행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경제력에 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제적 능력에 비하면 국채를 통한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뒤처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금융이 좀 뒤처져 있다. 우리가 산업 생산량에 비하면 금융 쪽이 너무 약하다는 게 현재 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외국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도입한 게 이제 통화 안전 계정이라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시중의 초과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RP를 매매할 수 있는 그 금융 회사들한테 강제로 하는 겁니다. 예. 뭐냐면 텀 디포짓이라는 건데 FRB가 했던 거거든요. 시중의 초과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서 입찰을 통해서 은행으로부터 예수금을 직접 모집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입찰을 합니다. 우리한테 빨리 예금 좀 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면 기업에다 돈을 꿔주고 이자를 좀 많이 받을래요? 한국은행에 돈 꿔주고 한국에다 돈을 예치하고 이자를 많이 받을래요? 한국은행에다 예치하면 돈을 이자가 조금 낮아도 100% 이자가 보장이 되잖아요. 좀 낮은 금리라도 본인이 예금할 때 수신할 때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뭐 3%를 주겠다 그러고 개인들한테 돈을 받아왔으면 요거 3.1%만 돼도 한국은행에 꿔주면 돈 많이 남잖아요. 액수가 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시중에 자금이 넘칠 때 한국은행에서 요 통화안전 계정을 텀 디포짓을 입찰을 통해서 돈을 모읍니다.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은행들 입장에서 볼 때는 꼭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중도해지를 못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 한국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지준 예금 지급준비금 지준금으로 인정도 못 받아요. 그 이자는 작고. 그러면 왜 이런 걸 할 수 있느냐? RP를 거래할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는 금융기관들이에요. RP를 사고 팔면 분명히 이거는 그 기관이 이익을 많이 보거든요. 그 사람들을 상대로, 그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국은행이 통화를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제도를 만들어서 일정 기간, 대개 한 석 달까지 시중 자금을 끌고 들어올 수가 있죠. 그다음에 반대로 시중의 통화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여기서 디포짓 갖고 있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을 강제로 빌려가라고도 시켜요. 강제로.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는 금융기관들은 사실은 RP를 매매할 수 있는 조건으로 얻는 이익이 많으니까 좀 강제성을 띈, 그럼 자기들한테는 손해인 그런 제도에 동의를 하고 하는데, 이것도 그래도 뭐 금리가 괜찮으니까 입찰할 때 보면 대부분 다 팔린답니다. 네. 조건부로 텀 디포짓을 해서 일정 기간만 있다가 받아가니까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국내 통화를 조정하는 방법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국의 환율을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이걸 한번 봐야 되거든요. 현재 중요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을 볼 것 같으면 미국이 이제 패드가 3.25%입니다. 영국이 2.25%, 이제 유로 센트럴 뱅크 ECB가 1.25%, 일본은 마이너스 0.1%. 아직도 일본은 뭐 물가가 안 오르니까 금리를 이렇게 유지를 해요. 미국보다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이러면 이보다 더 주변에 있는 한국이나 뭐 이렇게 좀 여기보다는 준기축통화국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산업력은 있고 경제력은 어느 정도 되지만 금융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주변국들이 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핵심인 패드가 있고, 아시아 쪽에는 일본은행과 중국인민은행, 그다음에 유럽은 유로은행, 그다음에 스위스뱅크가 따로 있고요. 영국의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있습니다. 요게 코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있죠. 인도, 한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폴란드 이런 나라가 있어요. 자, 지금 금리가 오르는 데는 미국입니다. 아직까지 유로나 일본은행은 그렇게까지 금리가 올라가지 않아요. 요때까지는 이 주변국들이 이 금리 차이 때문에 큰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모라토리엄까지 가지는 않는데, 문제는 일본이나 유로나 영국이 금리를 미국같이 올리면, 영국이나 유로나 일본이 미국같이 올리면 그나마 이 주변국들에 남아있던 준 기축통화의 화폐들이 일로 또 빨려 들어가겠죠. 지금은
이 나라들이 갖고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일본, 유럽, 영국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들 나라에 있던 어 영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투자가들의 돈이 또 자국으로 다 빨려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모라토리움이 생길 수 있다. 요런 형태의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의 1997년 IMF 사태입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현재 IMF에서 발행한 SDR이 1,400억 불에 해당하는 돈이 이미 나갔고 2,850억 불 정도의 돈이 나가려고 지금 그 계약이 된 상태. 대출을 해줘야 되는 상황으로 내몰린 돈이 국가들이 총액이 2,850억 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괜찮으냐? 아직은 괜찮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통화 수합에 대해서 괜찮다고 발언을 하는데 그거는 뭐 외환시장이나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되죠. 그러나 물밑에서는 그렇게 안심하지 않고 준비를 해야만 우리가 험한 꼴을 안 당한다. IMF 같은 험한 꼴을 안 당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미국은 이미 3.0%, 목표치 3.8%까지 그냥 끌고 올라가면 영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 계속 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시안 97년 IMF 사태에 내몰렸을 때 미국이 역프라자 합의에 의해서 미국 달러가 강달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다음 한 2년 있다가 95년 있다가 97년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국이 미국한테도 돈이 빠져나가고 일본으로 돈이 빠져나가면서 한국이 IMF가 왔거든요. 그 시차가 1, 2년 걸린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기다려봐야죠. 현재 일본 금리가 마이너스 금리니까 일본에서 있는 자본들이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나 우리나라에도 꽤 흘러 들어와 있을 거라고요. 이게 금리가 쭉 올라가면 그 돈이 환수돼서 돌아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가 충분하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우리가 가진 산업이나 경제력에 비해서 돈 문제, 화폐 문제만 나오면 이렇게 맨날 몸살을 앓아야 되는지 한번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에 가로축에 나와 있는 나라 미국, 유럽, 영국,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일본, 중국 8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US 달러, 유럽은 유로라고 표기하죠. 예. 영국은 그레이트 브리튼 파운드, 스위스는 콘페더레이션 오브 헬베티카 프랑, 캐나다는 캐나다 달러, 스웨덴은 스웨덴 크로나, 일본은 자펜 엔, 중국은 차이나 위안, 이렇게 이제 약칭으로 표기를 하는데 미국과 상설 통화 수합을 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을 기준으로 EU, 영국, 스위스, 캐나다, 일본입니다. 요게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나라는 24시간 언제든지 이자 없이 수합행이 됩니다. 그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4시간 외환거래가 자유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자, 달러 인덱스는 패드가 만든 겁니다. 달러와 다른 유럽계 준기축통화 국가의 달러와 요 바스켓, EU, 영국,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 일본 이 6개 나라. 생뚱맞게 스웨덴이 여기 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료 찾아봤는데 스웨덴의 크로나가 왜 달러 인덱스에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이 6개 나라의 화폐를 바스켓으로 묶어서 100달러당 이 가치가 얼마냐를 기준으로 계속 매기고 있는데 대개 한 90에서 100 사이 언저리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100이 넘었죠. 110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달러가 강해졌죠. 이것도 이제 각국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가중치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 없습니다. 중국도 안 끼워줍니다. 자세히 보면 미국이 자기들이 믿을 만한 나라들만 여기다 끼워놨어요. 일본까지. 아시아에서는 일본만 끼워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IMF에서 발행하고 있는 게 SDR이죠. 긴급 통화 인출권. 서든 드로잉 뭔가요? 하여튼 통화 인출권이에요. 긴급 통화 인출권 SDR에 이 통화 바스켓에서 편입되어 있는 나라.
당연히 미국은 들어가 있고요. EU 들어가 있고 영국 들어가 있고요.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은 빠져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중국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2015년 중국이 들어가요. 이 SDR의 지분의 만큼 그 통화 인출권을 갖고 있는데 그 지분과 상관없이 긴급 통화 인출권, 나라가 부도가 나게 될 것 같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SDR 인출을 하는 거죠. 그 통화의 바스켓, 바구니에 들어가야 된다. 지난 대선 때 우리도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발언은 SDR의 원화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얘기했는데 단순히 경제 규모만 갖고 들어가면 우리도 요 언저리 하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외교적으로 어떤 굉장히 다른 그 뒷배경이 있어야 되나 봐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그 바스켓에서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게 미국이 41%, 42%쯤 되고요. 두 번째가 EU. 옛날 같았으면 이게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이 대목을 차지했겠죠. 그 다음에 영국보다 큰 게 중국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두 가지에는 스위스, 캐나다, 스웨덴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갖고 있는 시스템 자체는 금융 시스템 자체는 관주도형이긴 하지만 워낙 경제력이 크니까 국제기구 IMF의 SDR 인출권에는 중국이 10%, 세 번째 11%에 가까운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은 어디에도 자리 잡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도 지금 이런 위기 상황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한 번쯤 냉정하게 우리나라의 화폐 발행 시스템이나 우리나라의 그 금융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주도형으로 거의 우리가 중국 비슷하거든요. 중국보다는 우리가 이제 외환시장이 개방돼 있다 그러면 중국은 고시제예요. 아직도 1불 7위안 이런 식으로 고시를 해요. 중국 정부에서. 그거보다는 낫지만 금융은 되게 뒤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데 우리가 전혀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다. 그러니 이런 식으로 주변국으로 금융의 주변국으로 남아 있으니 미국의 변화에 따라서 미국의 패드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여기만 끼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좀 능동적으로 바로 해볼 수가 있는데 또 한 치 건너 나와 있다. 이거는 금융기법, 금융산업의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자국의 화폐를 발행하는데 외환보유고를 기준으로 화폐가 발행되는 이런 상황보다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국채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사회가 발전할 때마다 제조업도 우리가 옛날에는 수입을 못하게 막 막았잖아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외국 화장품 들어오면 안 된다고 막았잖아요. 근데 개방을 했더니 우리나라 화장품이 외려 더 잘 팔려요, 외국에. 그다음 문화예술을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개방하고 나니까 일본에 우리 문화가 더 많이 나가요. 금융은 어떨까? 저는 이게 제도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금융시장을 훨씬 더 자신 있게 개방을 하게 되면 물론 어느 정도의 과도기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게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겪어야 되는 이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이 겪게 되는 이 금융 변화에 따른 몸살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한 게 있습니다. 원죄라는 거죠. 원죄. 성경에 나오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원죄를 타고났다 이런 얘기인데 경제학자 중에 아이켄 그린, 하우스만, 파니자 같은 이런 경제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자기 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원화를 갖고 외국에서 차입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원화로 외국에서 돈을 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로 꺼야 돼? 다 달러로 꺼야 돼. 엔화로 꺼야 돼. 유로로 꺼야 돼요. 그걸 와서 한국에서 바꿔야 된다고요. 우리가 돈을 꾸더라도. 이거는 이들 나라의 원죄다. 왜 그러냐? 미국이나 유로나 일본, 영국, 스위스 아까 그림에서 봤던 상시 미국과 통화 사업을 하는 나라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런 원죄를 겪고 있다는 거죠. 원죄를. 이 원죄 현상은 그 나라,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의 건전성하고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수출을 잘하고 알뜰하게 살림을 잘 살아도
미국의 달러가 휘청거리면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다. 늘 준비해야 된다. 왜? 이게 자국 화폐를 가지고 외국에서 돈을 꿀 수 없는 그 원죄가 있다는 거죠. 불행이죠. 그래서 이제 신흥국들끼리 따로 통화 바스켓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바스켓을 통해서 외환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국제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런 국제기구 만드는 걸 미국이 보고 있겠습니까? 절대 보고 있지 않죠. 못 만들죠, 실제로는. 중국이 하겠다고 하고 있고, 뭐, 브릭스 국가들이 중국이나 합쳐서 하겠다는 얘기를 지난 서너 시간 전에 제가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뭐 우리가 거기에 그 국제기구가 새로 만들도록 애쓰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외환 시장을 훨씬 더 개방적으로 공격적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좀 이렇게 중심 국가에, 금융 중심 국가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거시경제의 건전성이라는 게 한국은 제조업으로서는 충분히 강하거든요. 그거를 금융시장에서도 그걸 발휘할 수 있게끔 규제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금융시장에서 종속 변수로 남는 게 아니라 메인 변수에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말에 여러분들과 자유토론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